1724년 8월 30일 조선 한양 창덕궁 인정문 앞에는 수백 명의 신하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조선의 새로운 왕, 제21대 임금이 될 그 사람을 말입니다. 드디어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세의 연인군 이금, 골룡포를 입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신하들의 외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새왕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불과 5일 전 형 경종이 창경궁 환취정에서 승하했습니다. 37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게장과 감을 먹고 갑자기 쓰러진 형. 그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게장으로 형님을 죽였다더라. 연인군이 독살했다는 소문이. 저 사람이 진짜 선왕의 아들이 맞나? 한양 거리에는 악성 루머가 난무했습니다. 새왕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영조,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 동생이 왕위를 계승한 것. 바로 왕세제로 책봉되어 왕이 된 유일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 왕이 되다니, 천한 계집의 자식이 어찌 대통을 이을 수 있단 말인가? 숙빈 최씨, 영조의 생모. 그녀는 궁궐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무수리 출신이었습니다. 물 깃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궁녀들의 하인. 그것이 영조 어머니의 신분이었습니다. 영조는 평생 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내 어미는 종년이다. 어린 시절부터 궁궐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그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더 아픈 것은 어머니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718년 3월 9일, 6년 전 숙빈 최씨는 49세의 나이로 창의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연인군은 24세의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 그는 피발을 하고 최복을 입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후궁의 아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조선의 법도였습니다. 그날 밤 연인군은 홀로 울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어머니를 높이겠습니다. 어머니를 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즉위식이 끝나고 창덕궁으로 돌아온 영조는 신하들에게 첫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인의 어머니 숙빈 최씨를 위한 사당을 짓도록 하라. 대신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의정 이광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후궁에게 사당을 짓는 것은 전례가 없사옵니다. 영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과인이 전례를 만들겠다. 어머니께서는 과인을 낳으신 분이시다. 비록 신분은 낮으셨으나 과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시다.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새왕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조는 혼자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어머니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는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아들은 평생 어머니를 기억하겠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무수리에서 왕의 어머니가 된 숙빈 최씨.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왜 그녀의 아들은 왕이 된 후에도 52년 동안 어머니를 잊지 못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5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70년 11월 6일 조선 한양 여경방 서학동.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최씨. 성만 전해질 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최효원. 종육품 충무위 부사관을 지낸 하급 무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양홍씨. 통정대부 홍계남의 딸이었습니다. 양반이라고는 하나 가세는 넉넉지 않았습니다. 최씨에게는 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인 최씨가 태어난 후 집안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최씨가 5살이 되기 전 아버지 최효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을 잃은 집안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5살 최씨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가난은 순식간에 집안을 집어삼켰습니다.
훗날 실록에는 최 씨의 외가 친척이 원래 구걸이나 하던 사람이라고 자칭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1676년 7살이 된 최 씨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무수리로. 무수리는 궁녀의 하인이었습니다. 궁녀들도 엄연히 내명부 품계가 있는 관직이었지만 무수리는 그 아래였습니다.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궁녀들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한자로는 수사이라고 썼습니다. 몽골어에서 유래한 말이었습니다. 고려 말 원나라 공주가 고려 왕실에 들어오면서 몽골의 풍습이 들어왔고 조선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7살 소녀는 그렇게 궁궐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깃고 궁녀들의 옷을 빨고 방을 청소하고 심부름을 다니는 날들. 어린 최 씨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성실했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689년 궁궐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기사왕국이었습니다. 당시 왕비였던 인현왕후 민씨가 패출되었습니다. 숙종의 후궁 장희빈이 왕비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는 정치적 대변혁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최 씨는 인현왕후를 따라 나갔다고 전해집니다. 사가에서 최 씨는 폐위된 왕비를 조용히 모셨습니다. 궁궐에서와 마찬가지로 묵묵히 일했습니다. 불평 없이 섬겼습니다. 그것이 훗날 최 씨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1693년 최 씨는 24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17년을 궁궐과 사가에서 보낸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숙종이 인현왕후가 머물던 사가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폐위된 왕비가 어떻게 지내는지 몰래 살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숙종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홀로 바느질을 하는 여인, 최 씨였습니다. 인현왕후마마께서 하루빨리 궁으로 돌아오시기를 최 씨는 혼잣말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폐위시키고 쫓아낸 왕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보기를 기원하는 모습. 숙종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른 기록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숙종이 후원을 지나다가 한 여인의 뒤태가 아름다워 들어갔다고, 그 여인이 최 씨였다고. 어떤 기록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최 씨가 왕의 승언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 씨는 임신했습니다. 1693년 정월 최 씨의 임신 사실이 궁궐에 알려졌습니다. 숙종은 즉시 최 씨를 종사품 수건으로 책봉했습니다. 무수리에서 하루아침에 내명부 품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소식이 퍼지자 궁궐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비 장희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히 무수리 주제의 왕자를 임신하다니. 장희빈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었습니다. 1688년에 태어난 원자 훗날의 경종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왕세자로 만들기 위해 인현왕후를 몰아내고 왕비가 된 장희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후궁이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 장희빈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희재는 최 씨의 숙모 봉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최 씨를 없애시오. 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우리 조카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봉영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녀는 최 씨에게 먹일 독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궁궐의 규율이 워낙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외부 음식을 궁에 들릴 수 없었고 출산 전에는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1693년 10월 6일 최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영수. 숙종은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또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나 비극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단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 씨는 아기의 시신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정말 자연사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진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슬픔만은 분명했습니다. 첫 아들을 잃은 슬픔. 그 슬픔을 안고 최 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왕비 장희빈의 차가운 눈초리를 매일 견뎌야 했습니다. 궁궐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무수리 주제에 천한 것이.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다시 기회가 올까요? 첫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최 씨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1694년 조선 궁궐에 또다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술한국.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다시 집권하는 정치적 대변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장희빈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신당을 차려놓고 왕비를 저주하는 굿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분노했습니다. 1694년 4월 장희빈은 왕비에서 다시 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위된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로 복위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최 씨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장희빈의 세력이 약해진 지금 최 씨에게도 기회가 온 것입니다. 1694년 9월 13일 음력으로는 창덕궁 복영당. 최 씨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금. 훗날의 영조였습니다. 숙종은 다시 한번 기뻐했습니다. 죽은 영수를 대신할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출산 과정은 호산청 일기에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유물 중 유일하게 조선 왕자의 탄생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였습니다. 산모와 아기를 진료하는 의관들의 모습, 일일이 챙기는 숙종의 모습,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종이품 수기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695년 최 씨는 또다시 승진했습니다. 종일품 귀인이 된 것입니다. 1699년 최 씨는 마침내 정일품 숙빈으로 봉해졌습니다. 이는 단종 복위를 기념하는 특별 조치였습니다. 무수리에서 정일품 빈까지 최 씨의 신분은 하늘 높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수리 출신, 천안계집,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장희빈과 그 측근들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진원의 단안만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숙빈 최 씨가 중전인 희빈장 씨의 질투로 매우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최 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들 금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아이만은 잘 키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1699년 12월 24일 5살이 된 금은 연인군에 봉해졌습니다. 왕자의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자는 아니었습니다. 세자는 이미 형 경종이었습니다. 연인군 금은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수리의 아들, 천안계집의 자식, 궁궐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형 경종과는 처지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경종은 원자로 정호되고 3세의 세자가 된 정통 후계자였습니다. 비록 어머니 장희빈이 다시 빈으로 강등되었지만 경종의 세자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연인군은 그저 왕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1701년 연인군이 7세가 되던 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현왕후가 승하한 것입니다. 8월 14일 34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숙빈 최 씨가 숙종에게 고변했습니다. 희빈장 씨가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설치하고 인현왕후를 저주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장희빈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잡혀왔습니다. 9월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희빈에게 자진하라는 명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14세였던 세자 경종은 대신들에게 찾아가 울며 빌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소론의 영의정 최석정은 말했습니다. 신이 감히 죽기로 저하의 은혜를 갚지 않으리까. 그러나 노론의 좌의정 이세백은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세자를 외면했습니다. 1701년 10월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날 밤 7세의 연인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 최 씨가 고변한 일로 형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이제 두 형제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경종은 역적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노론의 미움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연인군은 노론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현왕후와 가까웠던 어머니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연인군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제 연인군은 평생 형과 어색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형은 동생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를 죽였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연인군은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영모의 누명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1704년 연인군은
10세의 나이에 혼인했습니다. 신부는 달성서씨, 사릉참봉 서종제의 딸이었습니다. 훗날의 정성왕후였습니다. 연인군에게는 이현궁이 하사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잠저였던 곳이었습니다. 1711년 연인군이 17세가 되던 해 숙종은 이현궁을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숙빈 최씨에게 연인군의 집에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수나방에 있던 창의궁, 그곳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최씨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젠가 큰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이 험난할 것이다. 내가 이 아이를 잘 지켜야 한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716년 숙빈 최씨는 병에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사가에서 요양했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718년 3월 9일 숙빈 최씨는 창의궁에서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연인군은 24세였습니다. 1718년 3월 9일 창의궁. 봄이 오고 있었지만 창의궁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숙빈 최씨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49세였습니다. 어머니. 24세의 연인군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3년간 병을 앓으며 고생하던 어머니. 이제는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연인군은 피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상복을 입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왕자께서는 후궁의 아들이십니다. 피발과 최복은 할 수 없습니다. 조선의 법도였습니다. 후궁의 아들은 생모를 위해 완전한 상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거상 기간도 단축되어야 했습니다. 연인군은 분노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다. 어찌 상복도 제대로 입지 못한단 말인가. 그러나 아버지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법도를 어길 수 없다. 숙종마저 연인군을 문책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장지를 구하는 데에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처음에 내관 장우제가 어머니의 묘를 명선공주와 명예공주의 묘 근처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장우제를 파직했습니다. 공주들의 묘 근처에 후궁을 묻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어머니의 묘는 경기도 양주 고령 동현제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정해졌습니다. 묘호는 소령묘. 연인군은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왕이 되면 어머니를 높이겠습니다.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연인군은 홀로 창의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곳,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가셨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었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719년 연인군은 25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2월 후궁 이씨 훗날의 정빈 이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행. 훗날 효장세자로 추존될 아들이었습니다. 숙종은 기뻐했습니다. 왕세자 경종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연인군의 아들이 귀했습니다. 그러나 연인군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20년 6월 13일 아버지 숙종이 승하했습니다. 60세였습니다. 그리고 형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경종은 32세였습니다. 연인군은 26세였습니다. 형제의 운명은 이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1721년 8월 노론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께는 후사가 없사옵니다.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하소서. 경종은 후사가 없었습니다. 2명의 왕비를 두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론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젊으시옵니다. 왕세제 책봉은 시기상조입니다. 노론과 소론이 격렬히 대립했습니다. 그 중심에 연인군이 있었습니다. 연인군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영모의 누명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1721년 10월 경종은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했습니다. 형제 간의 왕위 계승, 그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연인군은 왕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1722년 신임 옥사가 일어났습니다. 노론 4대신 이이명, 김창집, 이건명, 조태채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혐의는 왕세제를 추대하여 영모를 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인군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세제가 형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 한다. 영모다. 한양 거리에는 흉흉한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연인군은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조심하고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인군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험난한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1724년 8월, 형 경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소화불량과 설사, 한 달 가까이 제대로 식사를 못했습니다. 8월 19일 저녁,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8월 24일 경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연인군은 인삼과 부자를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어의 이공유는 반대했습니다. 전하의 상태에 인삼과 부자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연인군은 강권했습니다. 결국 인삼과 부자가 처방되었습니다. 8월 25일 경종이 창경궁 환취정에서 승하했습니다. 37세였습니다. 그날 한양은 술렁이었습니다. 세제가 형을 독살했다. 게장과 감은 궁합이 맞지 않는다. 그걸 알면서 권했다. 인삼과 부자로 마지막 숨통을 끊었다. 악성 루머가 퍼졌습니다. 연인군은 형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형, 용서하십시오. 소제가 황형을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종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5일 후 1724년 8월 30일 연인군은 창덕궁 인정문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30세 조선 제21대 왕 영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형의 의문스러운 죽음,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6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높이겠습니다. 그날 밤 영조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724년 10월 즉위한 지 2달이 지난 영조는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과인의 어머니 숙빈 최씨를 위한 사당을 짓도록 하라. 대신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의정 이광자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후궁에게 사당을 짓는 것은 전례가 없사옵니다. 국가가 대소책문을 올리는 것은 종가의 대를 잇는 비빈에게나 하는 일입니다. 영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과인이 전례를 만들겠다. 어머니는 과인을 낳으신 분이시다. 신하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1725년 봄, 영조의 잠재였던 창의궁 터에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이름은 숙빈묘. 영조는 직접 사당을 찾아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어머니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상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는 친박 나인이었다. 무술이었다는 기록을 부정한 것입니다. 친박 나인은 내명부에서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무술이 출신이라던데. 천한 계집의 아들이. 영조는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더 높이겠다. 1744년 영조 20년 영조는 50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영조는 어머니 사당의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숙빈묘에서 육상묘로 상서로움을 기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무덤의 명칭도 바꾸었습니다. 소령묘에서 소령원으로, 원은 왕세자빈과 임금 친부모의 묘소를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신하들이 항의했습니다. 전하, 후궁의 묘를 원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과인의 어머니시다. 원이라 부르겠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9년이 더 흘렀습니다. 1753년 영조 29년 영조는 59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6월 25일 영조는 다시 한번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사당을 궁으로 승격시킨 것입니다. 육상묘에서 육상궁으로, 궁호는 원칙적으로 세자나 세자빈의 사당에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어머니에게 궁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시호를 추증했습니다. 화경, 화목하고 공경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숙빈 최씨는 화경숙빈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영조는 대제학 조관빈에게 축책문을 지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조관비는 거부했습니다. 국가가 대소책무는 종가의 대를 잇는 비빈이 아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영조는 경노했습니다. 감히 조관비는 함경도 삼수로 위리안치되었습니다. 영조는 좌의정 이천보에게 대신 짓도록 했습니다. 신하들은 떨었습니다. 왕의 어머니를 향한 집착이 무서웠습니다. 영조는 평생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위 52년 동안 영조는 육상궁을 200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거의 3개월에 한 번 꼴이었습니다. 매번 육상궁을 방문할 때마다 영조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육상궁 옆에는 냉천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우물이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마다 냉천의 물로 목욕제게 했습니다. 그리고 냉천 옆에 냉천정이라는 정각을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영조 자신의 어진을 봉안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영조의 효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새누비가 가장 하기 힘들다고 하셨다. 그래서 과인은 평생 누비옷을 입지 않았다. 어머니가 궁녀 시절 가장 힘들어하던 일을 기억하며 영조는 평생 누비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절편과 병자를 좋아하셨는데 나는 치아가 약해 먹지를 못한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 어미는 종년이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그 말, 평생 따라다니는 신분의 그림자, 즉위 초부터 악성 루머가 떠돌았습니다.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 최 씨가 궁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남편이 있었다. 영조는 그 전 남편의 아들이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습니다. 최 씨는 후궁 책봉을 받은 후에 영조를 낳았습니다. 그 전에 낳은 첫째 영수가 죽고 난 후였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1728년 영조 4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소론과 남인의 강경파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란군은 밀풍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영조는 정통이 아니다. 경종을 독살한 역적이다.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755년 영조 31년 나주 괴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나주에 벽보를 붙인 것입니다. 영조는 개장으로 경종을 죽였다.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 아니다. 범인들이 잡혔습니다. 영조는 직접 친국을 했습니다. 죄인이 영조에게 소리쳤습니다. 경종대왕을 독살한 당신이 어찌 왕이란 말이오? 영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5년 동안 지겹지도 않냐? 그리고 그 죄인의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은 갑진년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습니다. 갑진년은 1724년 경종이 죽은 해였습니다. 게장, 그것은 영조를 평생 따라다니는 저주였습니다. 영조는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조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지만 참겠습니다. 어머니처럼 참고 견디겠습니다.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참고 견딘 것을, 무술이라는 천한 신분으로 왕의 후궁이 되고 왕자를 낳고 수많은 괴롭힘을 견딘 것을 나도 어머니처럼 참겠습니다. 영조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1724년부터 1776년까지 영조는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조선 역대 왕 중 두 번째로 긴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가장 긴 재위는 손자 정조의 아들 아니 증손자 순조, 아니 영조 자신이 가장 길었습니다. 영조는 83세까지 살았습니다. 조선 역대 왕 중 최고령이었습니다. 그 52년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즉위 초부터 영조는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격렬한 대립, 그 중심에 영조가 있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당파를 가리지 말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라. 완론탕평이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을 고르게 등용하여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었습니다. 1725년 즉위 직후 영조는 소론의 이광자를 영의정으로 삼았습니다. 노론이 반발했습니다. 소론은 선왕을 해친 역적입니다. 그러나 영조는 밀어붙였습니다. 과인은 당파를 보지 않는다. 능력만 본다. 1727년 정미왕국, 영조는 갑자기 노론을 축출했습니다. 그리고 소론 정권을 세웠습니다.
노론이 경악했습니다. 전하, 어찌? 영조는 냉정했습니다. 과인의 뜻이다. 이것이 영조의 탕평책이었습니다.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쪽을 끌어올리는 것, 균형을 맞추는 것. 그러나 1728년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인좌의 난, 소론과 남인의 강경파가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영조는 정통이 아니다. 밀풍군을 왕으로, 반란군은 청주성을 점령했습니다. 영조는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토벌군을 보냈고 불과 며칠 만에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이인좌는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영조의 탕평책은 본격화되었습니다. 영조는 깨달았습니다. 당파 싸움이 계속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1750년 영조 26년 영조는 균역법을 실시했습니다.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기존에는 1년에 2필의 군포를 내야 했습니다. 영조는 이것을 1필로 줄였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백성이 편해야 나라가 산다. 부족한 재정은 다른 방법으로 메웠습니다. 어염새, 선무군간포 등을 신설했습니다. 균역법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민심이 안정되었습니다. 영조는 법전도 정비했습니다. 속대전, 소고래의, 국조상내보편 등 수많은 책을 편찬했습니다. 형벌도 개혁했습니다. 사형수를 삼심제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조는 검소했습니다. 과인은 보리밥을 즐긴다. 실제로 승정원 일기에는 영조가 채식을 주로 하고 보리밥을 먹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전복 같은 것은 백성들이 고생해서 구해오는 것이다. 과인은 먹지 않겠다. 왕실의 사치를 금지했습니다. 영조는 글을 좋아했습니다. 직접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어제가 무려 1400편이 넘었습니다. 영조는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직접 창고를 열어 구휼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어찌 왕이 편히 있겠는가? 영조는 강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러나 영조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사도세자였습니다. 1735년 영조는 42세의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후궁 영빈 이씨가 낳은 아들, 이름은 선, 훗날의 사도세자였습니다. 영조는 기뻐했습니다. 늦둥이 아들이었으니까요. 첫째 아들 효장세자는 1728년에 10세로 죽었습니다. 영조에게는 사도세자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엄격했습니다. 사도세자에게 끊임없이 공부를 요구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점점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762년 5월 13일 영조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것입니다. 세자를 패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휘령전 앞살 담는 뒤주. 그 속에 28세의 사도세자가 갇혔습니다. 8일 후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과인이 아들을 죽였다.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영조. 이제 그는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모화변. 이 사건은 영조 인생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왕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손자 정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759년 정조가 태어났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영조는 손자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이 아이는 과인의 대를 이을 것이다. 1774년 영조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영조는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명했습니다. 노론의 홍인환 등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아직 전하께서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승정원의 승지들이 붓을 빼앗으며 막았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과인의 뜻이다. 세손이 대리청정을 하라. 그리고 병권까지 정조에게 넘겼습니다. 1776년 3월 5일 영조는 경희궁 집경당에서 83세로 승하했습니다. 재위 52년 7개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랜 재위였습니다. 임종 직전 영조는 손자 정조를 불렀습니다. 세손아, 과인은 간다. 너는 훌륭한 왕이 되거라. 할아버님, 그리고 내 아버지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하거라.
그것이 과인의 마지막 소원이다. 정조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영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52년의 통치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조가 죽은 후 조선은 변했습니다. 손자 정조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추존했습니다. 그리고 영조의 뜻을 이어받아 탕평책을 계속했습니다. 정조 이후에도 영조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모두 영조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종은 후사를 두지 못했습니다. 영조의 남계 후손은 철종으로 끊어졌습니다. 고종은 영조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임평대군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특히 어머니 숙빈 최씨에 대한 영조의 효심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육상궁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1873년 고종 10년 고종은 육상궁을 포함한 7개의 사당을 묶어 칠궁이라 불렀습니다. 육상궁 숙빈 최씨 영조의 생모, 적영궁 인빈 김씨 원종의 생모, 대빈궁 희빈 장씨 경종의 생모, 선의궁 영빈 이씨 사도세자의 생모, 경우궁 수빈 박씨 순조의 생모, 연호궁 정빈 이씨 효장세자의 생모, 덕안궁 순원기비 엄씨 영친왕의 생모, 7명의 여인, 모두 왕을 낳았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육상궁, 즉 숙빈 최씨의 사당이 가장 컸습니다. 영조의 효심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을 맞이하고 한국전쟁을 겪고 칠궁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칠궁이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이 영조의 어머니를 모신 곳이구나. 무수리에서 왕의 어머니가 된 여인. 육상궁을 찾는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냉천이 있었습니다. 영조가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마다 목욕제게하던 그 우물. 지금도 차가운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냉천정이 있었습니다. 영조의 어진을 봉안했던 그곳. 어머니께서 아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영조의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2018년 숙빈 최씨가 죽은 지 3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숙빈 최씨에 대해 새롭게 연구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숙빈 최씨는 정말 무술이었을까? 기록을 보면 애매했습니다. 영조 자신은 어머니는 친박 라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친박 라인은 궁녀 중에서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록들은 무술이라고 전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7세에 궁에 들어갔을 때는 무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일하면서 점차 지위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인현왕후를 섬기면서 나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무술이 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신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최 씨가 그리고 영조가 평생 안고 간 고통이었습니다. 또 다른 발견도 있었습니다. 숙빈 최 씨의 호산청 일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1694년 9월 13일 영조가 태어나던 날의 기록, 산모의 상태, 의관들의 처치, 숙종이 일일이 챙기는 모습,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말년에 이 기록을 발견하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출산에 참여한 의관의 후손들을 찾아 상을 주었습니다. 과인을 세상에 나오게 한 은인들이다. 2024년 현재 영조가 즉위한 지 3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소령원은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사적 제358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숙빈 최 씨의 무덤, 영조가 평생 찾아가 울던 그곳,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무수리에서 왕의 어머니가 된 여인, 30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을 왕으로 만든 여인, 소령원 앞에 서면 300년 전 영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높이 모시겠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잊지 않겠습니다. 영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52년 동안 200번 이상 어머니 사당을 찾았습니다. 평생 누비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묘에서 원으로, 묘에서 궁으로 끊임없이 높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영조의 효심은 조선 역사상 최고였다. 신분의 차별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영조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숙빈 최씨, 5살의 고아가 된 소녀, 7살의 무수리가 된 소녀, 24살의 왕의 아이를 임신한 여인, 첫 아들을 2개월 만에 잃은 어머니, 박해와 독살 위협 속에서도 참고 견딘 여인, 49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한 여인. 그러나 그 아들이 평생 어머니를 기억한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그 여인을 기억합니다. 2024년 가을, 서울 종로구 궁정동 육상궁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7궁 관람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한 주에 몇 번 시간을 정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육상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이 숙빈 최씨를 모신 곳입니다. 문화재 해설사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무수리 출신 어머니를 향한 영조의 효심은 지극했습니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어머니를 위해 사당을 지었고 평생 200번 이상 이곳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숙연해집니다. 냉천 앞에 섭니다. 차가운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 냉천의 물로 목욕 재개했습니다. 친방 나인 시절 새누비가 가장 힘들었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평생 누비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습니다. 참 효자였네. 관람이 끝나고 사람들은 밖으로 나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깁니다. 숙빈 최씨와 영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신분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씨는 무수리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은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52년을 통치하며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탕평책으로 당쟁을 완화했습니다. 균역법으로 백성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인내의 가치입니다. 최 씨는 평생 참고 견뎠습니다. 무수리 시절의 고된 노동, 임신 후 장희빈의 박해, 첫 아들을 잃은 슬픔, 무수리의 자식이라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금을 잘 키웠습니다. 비록 자신이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끝에 금은 왕이 되었습니다. 인내는 결실을 맺습니다. 셋째, 진정한 효의 의미입니다. 영조는 왕이 된 후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당을 짓고 묘를 원으로 승격시키고 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200번 이상 어머니 사당을 찾았습니다. 평생 누비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죽은 후에도 기억하는 것, 평생 그리워하는 것,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넷째, 권력의 의미입니다. 영조는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썼습니다. 탕평책으로 당쟁을 줄였습니다. 균역법으로 백성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권력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결정됩니다. 다섯째, 한의 승화입니다. 영조는 평생 내 어미는 종년이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개장으로 형을 죽였다는 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숙종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악성 루머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 한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복수로? 아닙니다. 정치로 승화시켰습니다. 52년간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써 증명했습니다. 나는 정통한 왕이다. 나는 훌륭한 왕이다. 한은 복수가 아니라 성취로 풀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숙빈 최 씨와 영조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무수리에서 왕의 어머니가 된 여인, 30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을 왕으로 만든 여인, 그리고 그 아들이 52년간 조선을 다스리며 어머니를 평생 기억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분이 낮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십시오. 부모님을 잊지 마십시오.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한은 성취로 풀어내십시오. 300년이 지난 지금도 육상궁에는 향이 피어오릅니다. 소령원에는 풀들이 자랍니다. 숙빈 최 씨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영조는 비록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 효심은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 30년을 기다린 끝에 이루어진 기적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폐하, 신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신은 전하를 보호했습니다. 1786년 여름 나주, 누추한 초가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피를 토하는 남자, 47세. 하지만 그의 얼굴은 80세 노인 같았습니다. 뼈만 남은 몸, 움푹 들어간 눈, 피부에 달라붙은 갈비뼈, 물을 떨리는 손을 뻗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 한 그릇조차 떠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불과 10년 전 이 남자는 조선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한성판윤, 조선의 수도를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 정순 왕후의 친오빠, 영조가 총애하던 경주 김씨 외척의 수장, 조정의 실세 영조의 처남 남당의 지도자, 그를 부르는 수식어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 초라한 유배지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을까요? 섬뜩한 대조입니다. 10년 전 1776년 7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조정을 주름잡던 그 사람, 지금 누더기를 걸친 채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폐하, 신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중얼거리는 목소리, 그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정조는 자신을 이토록 미워했을까요? 왜 즉위하자마자 자신을 섬으로 보냈을까요? 나는 세손을 지켰는데. 그렇습니다. 김기준은 자신이 정조를 보호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776년 7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기주를 흑산도에 위리 안치하라. 정조 즉위 4개월 만이었습니다. 죄목, 해경군께 문안을 오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죄목이었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건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흑산도, 조선 최남단 절해고도, 육지에서 백리, 배로 하루를 가도 닿지 않는 섬, 위리안치, 나무 울타리에 갇혀 3평 남짓한 공간에서 평생을 보내는 형벌, 끌고 가라. 김기준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하, 신은 전하를 보호했습니다. 신은 전하의 외조부를 역적으로부터.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금군들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정순 왕후는 궁궐 깊은 곳에서 통곡했습니다. 32세 왕대비. 하지만 오라버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섬에서의 10년, 지옥이었습니다. 1777년 죽을 뻔했습니다. 홍상범 영모 사건이 터지자 정조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기주를 사사하라.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로 간신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1779년 위리안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울타리가 더 좁아졌습니다. 밥이 줄었습니다. 하루 한 끼, 죽처럼 묽은 조밥. 참아라, 참아라. 언젠가는 돌아간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8년이 지난 1784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효세자 책봉, 특사령, 나주로 입에, 육지다, 육지에 돌아왔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786년 여름, 마지막 피를 토했습니다. 47세, 한창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동생아, 정순아, 미안하다. 마지막 순간 동생을 불렀습니다. 5살 어린 동생, 조선의 왕비가 된 동생, 지금은 왕대비인 동생.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초가에서 홀로 쓸쓸히. 한때 조선을 호령하던 권력자의 최후였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영조의 총애를 받던 외척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리라고. 정순 왕후의 오빠가 섬에서 외롭게 죽어가리라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정조. 그 젊은 왕은 왜 즉위하자마자 김기주를 제거했을까요? 혹시 24년 전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1762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던 그해 김기주는 무엇을 했을까요? 혹시 정조의 외할아버지 홍봉안과 관련이 있을까요? 1770년 김기주가 홍봉안을 역모로 몰았던 그 사건. 그때 세손 정조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유배지까지, 한성판윤에서 섬의 죄인까지 10년 만에 한 사람의 운명이 이토록 극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정조는 왜 그토록 김기주를 미워했을까요? 아니면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 외척과 왕의 숨막히는 대결, 그리고 한 남자의 비극적 몰락.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모든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46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40년 한 남자아이가 경주 김씨 명문가에서 태어나던 그날로 1740년 경주 김씨 명문가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김기주. 아버지는 오흥부원군 김항구, 어머니는 원주 원씨였습니다. 경주 김씨, 조선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그의 5대조 김홍욱은 숙종 때 민회빈 강씨의 신혼을 주청하다 장살당한 충신이었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김기주는 이런 집안에서 자랑스럽게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5살 아래 동생이 있었습니다. 1745년에 태어난 여동생, 훗날 조선의 왕비가 될 김씨 정순왕후였습니다. 오빠 김기주는 동생을 무척 아꼈습니다. 5살 터울의 남매, 김기주가 20살이 되던 해 동생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1759년 6월 14세의 동생 김씨가 왕비 간택에 올랐습니다.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가 2년 전 승하했습니다. 영조는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때 나이 66세,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간택장에서 영조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다른 교수들은 산이 깊습니다. 물이 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달랐습니다. 인심이 가장 깊습니다. 영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목화꽃입니다. 비록 멋과 향기는 빼어나지 않으나 실을 짜서 백성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감탄했습니다. 14세 소녀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1759년 6월 22일 창경궁 명정전, 14세의 김씨는 66세의 영조와 가래를 올렸습니다. 51세의 나이차, 조선 역사상 가장 큰 나이차였습니다. 정순왕후가 된 동생, 19세 오빠 김기주의 운명도 그날부터 바뀌었습니다. 1760년 김기주는 음서로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문과에 급제한 후 좌승지까지 올랐습니다. 탄탄대로였습니다. 정순왕후의 오빠라는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김기주는 송시열의 학맥을 잇는 정통 노론 학자였습니다. 그는 똑똑했습니다. 학문에 능했습니다. 영조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오라버니는 총명하구나. 영조의 총애, 정순왕후의 후광, 김기주는 빠르게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경주 김씨 일족을 이끌며 남당을 형성했습니다. 남당, 경주 김씨 외척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당, 풍산 홍씨 세력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홍봉안이 있었습니다. 홍봉안,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손 정조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 당시 조선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당과 북당, 두 외척 세력은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영조는 이를 이용했습니다. 탕평책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두 세력의 대결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질지 김기주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강원도 관찰사, 좌부승지를 역임했습니다. 공조참판까지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주 김씨의 시대가 왔다. 남당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오빠 김기주는 조정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일족들이 하나둘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조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 그리고 손자가 있었습니다. 세손 정조. 사도세자의 장인은 홍봉안이었습니다. 세손의 외할아버지도 홍봉안이었습니다. 북당의 수장이었습니다. 권력 구도가 복잡했습니다. 영조 마이너스 정순 왕후 마이너스 김기주로 이어지는 라인. 영조 마이너스 사도세자 마이너스 홍봉안으로 이어지는 라인. 영조 마이너스 세손 마이너스 홍봉안으로 이어지는 라인. 1761년 운명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761년 봄, 사도세자가 평양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왕명 없이 몰래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당시 정승이던 정유량과 홍봉안은 이를 알았지만 영조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를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21세의 젊은 김기주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홍봉안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 그는 밀봉상소를 준비했습니다. 영조에게 직접 올리는 비밀상소였습니다. 정승 홍봉안과 정유량이 세자의 무단 여행을 막지 않고 전하께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신하의 도리가 아닙니다. 김기주는 상소를 영조에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김기주, 내가 감히 어른들의 일에 참견하느냐. 영조는 김기주를 질책했습니다. 홍봉안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김기주의 첫 번째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1762년 여름 임오화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조선을 뒤흔든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정순 왕후는 18세였습니다. 입궁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주는 27세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사도세자가 죽고 세손 정조가 왕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조의 나이 11세였습니다. 홍봉안은 계속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손자 정조가 미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김기주는 이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1770년 김기주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담했습니다. 한유라는 관리를 사주했습니다. 홍봉안을 탄핵하게 했습니다. 또한 숙부 김한기와 함께 정후겸과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영조에게 충격적인 고변을 올렸습니다. 홍봉안이 세손을 제거하고 은원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합니다. 영모였습니다. 영모 고변은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죄였습니다. 영조는 놀랐습니다. 손자 정조를 제거한다니 이게 사실일까? 홍봉안은 청주로 유배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김기주의 공격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영조가 명령을 거두었습니다. 해경궁을 위한다. 해경궁 홍씨, 사도세자의 미망인, 세손의 어머니, 영조는 며느리를 생각했습니다. 홍봉안은 풀려났습니다. 김기주는 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홍봉안에게 영모의 딱지를 붙였으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8세의 세손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외할아버지 홍봉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772년에 쓴 편지였습니다. 김기주의 흉악하고 반역스러운 신보, 분통이 터져 관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정조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영모로 모는 김기주를, 그것도 어린 자신을 위협에 빠뜨리면서까지. 김기주는 몰랐습니다. 세손이 자신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1775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명의록 사건이었습니다. 홍인왕과 정후겸 등이 세손의 대리청정을 반대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김기주는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기주는 세손 편에 섰습니다. 정순 왕후도 세손을 지지했습니다. 영조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을 보였습니다. 세손이 대리청정을 시작했습니다. 1775년의 일이었습니다. 김기주와 정순 왕후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손을 보호했다. 세손이 왕이 되면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세손 정조. 그는 분명 자신들의 공을 인정할 것이다. 홍봉안을 공격한 것도 세손을 위한 것이었다. 영모 세력을 제거한 것이다. 김기주는 확신했습니다. 세손이 왕이 되면 자신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1776년 3월 5일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83세였습니다. 제위 52년.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군주였습니다. 3월 10일 세손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25세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32세였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김기준은 한성판윤에 임명되었습니다. 37세였습니다. 조선의 수도를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왔다. 남당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김기준은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조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챕터 4 운명의 순간 마이너스 정조 즉위와 배신 3200자 1776년 3월 정조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젊은 왕 25세.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정조는 즉위교서를 내렸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첫 마디였습니다.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정조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력들, 홍인한, 정후겸,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4월, 정조는 홍인한과 정후겸을 처벌했습니다. 홍인한은 유배지에서 사사되었습니다. 정후겸도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김기준은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도 이들의 처벌에 동참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다. 저들은 선왕을 속였다. 김기준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세손을 보호했으니까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7월, 갑자기 전교가 내려왔습니다. 김기주를 흑산도에 위리 안치하라.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김기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폐하, 신은 세손을 보호했습니다. 정조는 냉정했습니다. 어머님 해경군께서 병환 중이셨는데 내가 문안을 오지 않았다. 이는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 하지만 또한 내가 홍인한과 같은 무리다. 척신 정치를 청산하겠다. 김기준은 항변했습니다. 신은 홍인한을 탄핵했습니다. 신은 전하를 보호했습니다. 정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외조부 홍봉안을 역모로 몰았을 때를 기억하느냐? 내가 나를 위험에 빠뜨렸다. 임진년의 일을 어찌 잊겠느냐? 1772년 정조가 홍봉안에게 보낸 편지. 김기주의 흉악하고 반역스러운 신보. 정조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준은 절규했습니다. 전하, 신은 전하를 위해 끌어내라. 명령이었습니다. 김기준은 끌려나갔습니다. 정순왕후는 경악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유배를 간다니. 왕대비인 자신의 오빠가. 전하, 오라버니는.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대비마마, 이는 국사입니다. 척신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정순왕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2세의 왕대비, 25세의 왕. 7살 차이였지만 그녀는 왕의 계조모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김기준은 흑산도로 끌려갔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먼 섬, 남해 끝자락의 절해고도, 위리안치,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감옥, 그곳에 갇혔습니다. 경주 김씨 일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가 세손을 보호했는데? 배신이다. 배신이야. 하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실록에는 정조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기주의 숙청은 홍인한, 정후겸과 같은 맥락이다. 척신척결이다. 정조는 외척 세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영조 말년에 외척들이 얼마나 권력을 휘둘렀습니까? 홍봉안의 북당, 김기주의 남당. 두 세력이 조정을 좌우했습니다. 정조는 결심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겠다. 외척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김기준은 그 첫 번째 제물이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라버니는 멀리 떠났습니다. 한양의 권력은 남당에서 떠났습니다. 경주 김씨들은 하나둘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탕평책, 규장각, 장용령, 젊은 왕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흑산도의 김기준은 매일 한양을 그리워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세손을 보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봉안을 공격한 것도 세손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정조의 눈에 김기준은 외할아버지를 역모로 몬 간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역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김기준은 섬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흑산도, 전라남도 서남쪽 끝, 육지에서 100리가 넘는 거리, 배로 하루를 가야 도착하는 섬. 1776년 7월 김기준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37세였습니다. 위리안치,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감옥, 대략 3평 남짓한 공간. 그곳이 김기주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밥은 하루 두 끼, 조화보리로 만든 범벅, 반찬은 김치 한 조각, 물은 한 바가지. 날씨가 좋을 때는 울타리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시관이 항상 지켜보았습니다. 김기준은 매일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이 있는 곳, 동생이 있는 곳. 정순아, 잘 지내고 있느냐? 왕대비가 된 동생. 하지만 오라버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였습니다. 밤이 되면 별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하늘, 한양에서 보던 그 별들.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777년 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홍상범의 역모 사건. 홍상범, 홍계능, 홍씨 일족이 역모를 꾀했습니다. 은전군을 추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정조는 분노했습니다. 외척들이 또 움직였습니다. 또 다른 왕을 세우려 했습니다. 정조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기주를 사사하라. 유배지 흑산도에 전교가 내려왔습니다. 죽음의 명령. 김기주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나를 죽인다고? 하지만 며칠 후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홍국영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폐하 김기주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유배 중일 뿐입니다. 정조는 명령을 거두었습니다. 김기주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779년 형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김기주를 더 엄하게 가두라. 위리안치를 강화하라. 울타리가 더 좁아졌습니다. 바깥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밥도 하루 한 끼로 줄었습니다. 김기주의 몸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40세, 한창 나이였지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습한 섬의 기후, 영양실조, 정신적 고통,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는 정조의 개혁이 계속되었습니다. 규장각을 설립했습니다. 장용령을 창설했습니다. 초계문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젊은 왕은 조선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궁궐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왕대비였지만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가 유배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정조가 찾아왔습니다. 대비마마 안녕하시옵니까? 그래, 전하도 건강하시오? 둘은 예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서로에 대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오라버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흑산도의 김기주는 세월을 견뎠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1784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조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의빈성 씨의 소생, 문효세자였습니다. 정조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대를 이을 아들. 그해 6월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불과 3세였지만 정조는 서둘렀습니다. 세자 책봉, 경사였습니다. 특사령이 내려졌습니다. 유배 중인 죄인들을 감형하라. 김기주에게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주로 옮겨진다. 육지였습니다. 8년 만에 육지, 흑산도를 떠날 수 있다는 것. 김기주는 울었습니다. 45세가 된 그는 이미 늙은 이처럼 보였습니다. 1784년 가을 김기주는 나주로 옮겨졌습니다. 육지의 공기, 육지의 땅. 8년 만이었습니다. 살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주는 흑산도보다 나았습니다. 유배지였지만 더 가까웠습니다. 한양까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8년간의 섬 생활, 굶주림, 질병,
그의 건강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785년 그는 병에 걸렸습니다. 1786년 여름 김기주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786년 초여름 나주 유배지 김기주는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기력이 없었습니다. 47세 하지만 70세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를 토했습니다. 폐병이었습니다. 물을 감시관이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김기주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한양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효세자가 아프다는 소식. 정조의 아들 3세의 어린 세자 그해 5월 홍역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위독하시다. 김기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아이, 그 어린 나이에 병이라니. 정조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살리려 했습니다. 의원들을 불렀습니다. 약을 썼습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786년 6월 6일 문효세자가 승하했습니다. 5세였습니다. 정조는 통곡했습니다. 아들, 유일한 아들, 대를 이을 세자, 그가 죽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궁궐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정순 왕후도 슬퍼했습니다. 비록 의빈성 씨의 소생이었지만 왕실의 아이였습니다. 나주의 김기주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승하하셨다니.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지만 왕실의 슬픔에 함께 아파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7월 7일 의빈성 씨가 사망했습니다. 문효세자를 낳은 생모, 그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에 이어 아들의 어머니까지.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정조는 절망했습니다. 35세의 왕, 그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기주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786년 여름 나주 유배지 김기주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47세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그는 혼자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동생아, 미안하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왜 할아버지 홍봉안을 공격한 것이 그것이 잘못이었나? 세손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김기주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지. 한양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순 왕후는 통곡했습니다. 오라버니, 42세의 왕대비. 그녀는 오빠를 잃었습니다. 정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주의 죽음,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배인 김기주가 죽었다. 그뿐이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실세였던 사람, 정순 왕후의 친오빠, 그의 죽음은 한 줄로 기록되었습니다. 경주 김씨 일족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사람의 장례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마음속으로 오빠를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슬픔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김기주의 삶은 끝났습니다. 영광의 시작, 권력의 정점, 그리고 비참한 몰락, 유배와 죽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정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문효세자를 잃은 슬픔을 안고, 의빈성 씨를 잃은 고통을 안고, 그는 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규장각, 장용령, 수원화성, 조선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정순 왕후는 궁궐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오빠를 잃은 슬픔을 안고 조카인 왕과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승하했습니다. 49세였습니다. 24년간의 재위였습니다. 조선을 뒤흔든 소식이었습니다. 젊은 왕, 개혁의 군주,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는 아들 순조에게 돌아갔습니다. 나이 11세, 어린 왕이었습니다. 누가 섭정을 할까요? 당연히 대왕 대비 정순 왕후였습니다. 정순 왕후, 그해 나이 56세, 영조의 계비,
정조의 계조모, 순조의 고조모, 왕실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정조가 죽은 다음 날 7월 1일 정순왕후는 언문 교지를 내렸습니다. 주상이 어리니 내가 여주로서 조정에 임한다. 여주, 여자 군주, 스스로를 왕의 버금가는 존재로 칭했습니다.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즉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상 중이었지만 관례를 깼습니다. 좌의정 심한지를 영의정에 임명했습니다. 노론 벽파의 수장이었습니다. 정조의 측근들은 하나둘 밀려났습니다. 남인과 소론 시파들이 축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왕후는 오빠를 생각했습니다. 14년 전 죽은 김기주, 1801년 순조 즉위 원년 정순왕후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기주를 복권하라. 이조판서로 추증하라. 죽은 지 15년 만이었습니다. 김기주는 복권되었습니다. 역적에서 충신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경주 김씨 일족이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육촌 김관주는 예조 참판이 되었습니다. 일족들이 하나둘 관직에 올랐습니다. 정순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라버니, 이제야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천주교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1801년 2월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정약종, 정약용, 이가환, 수많은 남인 학자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정조의 이복 동생 은원군도 처형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동생 홍낙임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장용령이 폐지되었습니다. 규장각의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정조의 정책을 하나씩 되돌렸습니다. 선왕의 정책은 지나쳤다. 바로잡아야 한다. 노론 벽파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1803년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을 재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주상께서 이미 나이가 차셨습니다. 친정하셔야 합니다. 순조가 14세가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수렴을 거두었습니다. 1804년 순조의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물러났습니다. 권력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벽파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파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김기주는 다시 삭탈관작되었습니다. 복권된 지 불과 2년 만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오라버니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구나. 1805년 1월 12일 정순왕후가 승하했습니다. 60세였습니다. 수렴청정을 거둔 지 1년 만이었습니다. 창덕궁 경복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해 6월 정순왕후는 원릉에 묻혔습니다. 영조의 곁이었습니다. 정조는 영조가 승하했을 때 원릉을 조성하면서 정순왕후를 위한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어린 계비가 홀로 쓸쓸히 묻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영조의 뜻, 정조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51세 차이의 부부, 영조와 정순왕후는 다시 나란히 누웠습니다. 김기주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는 홍봉안을 공격했습니다. 세손 정조의 외할아버지를 영모로 몰았습니다. 그것도 세손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김기주는 생각했습니다. 홍봉안을 제거하면 세손이 안전할 것이라고, 북당을 무너뜨리면 남당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정조의 눈에 김기주는 외할아버지를 공격한 간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역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기주는 정순왕후의 오빠였습니다. 영조의 처남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에게 그는 그저 제거해야 할 외척이었습니다. 척신 정치를 청산해야 했습니다.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외척에게 휘둘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김기주는 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10년간의 유배, 흑산도의 고통, 나주에서의 죽음. 김기주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했습니다. 정조가 죽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자 김기주는 복권되었습니다. 15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2년 만에 다시 삭탈관작되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주의 복권과 재차 삭탈.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선 후기 당쟁의 치열함이었습니다.
외척 정치의 비극이었습니다. 권력 투쟁의 무상함이었습니다. 김기준은 정말 역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정조는 승자였습니다. 정조의 시각에서 김기준은 역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기주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이 세손을 보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봉안을 공격한 것도 세손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아마도 둘 다 자신의 관점에서는 옳았을 것입니다. 정조는 외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김기준은 권력을 얻고 싶었습니다.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김기준은 남당의 영광을 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습니다. 그 결과 김기준은 유배를 갖고 죽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오빠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권력 앞에서 왕대비도 무력했습니다. 정조가 죽고 나서야 오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정순왕후도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력을 잃고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조선 후기는 이렇게 비극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정조의 고독한 싸움, 김기주의 유배와 죽음, 정순왕후의 슬픔, 모두가 권력 투쟁의 희생자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김기준은 조선 최고 권력자의 오빠였지만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둘째,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김기주가 홍봉안을 공격했고 정조는 김기주를 벌했습니다. 셋째, 관점의 차이가 비극을 만듭니다. 김기주와 정조는 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넷째, 역사는 복잡합니다.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기준은 정말 역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정조는 정의로웠을까요? 아니면 냉혹한 복수자였을까요? 답은 쉽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복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권력 투쟁은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김기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조와 김기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후기 권력 투쟁의 비극, 외척 정치의 몰락,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은 영원합니다. 김기준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도 한 인간이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고 권력을 원하고 살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을 선과 악으로 나누지 말고 인간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